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열 하루 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진상조사 특위에 세금 도둑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후부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진 오늘 LG U+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했습니다. 빌딩이 많아 어느 곳보다 체감온도가 낮은 여의도의 맨바닥에 몸을 던진 이유는 뭔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리스의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가 총선에 승리하면서 스페인과 영국 등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진보 정당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진보 진영의 통합과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손호철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땅 투기 의혹과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얼마나 그럴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당 쪽 비박계에서 의회에 저격수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저격수가 있더라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갔습니다. 권현주 PD.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오늘 몇 가지가 새로 나왔죠? 네, 이완구 후보자가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의 값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가 2000년과 2001년 사들인 경기도 성남의 상대 80여 평 대지가 당시 공시지가 2억 6천여만 원에서 2011년 차남에게 증여할 당시 18억 원으로 약 7배가량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출근길 기자들에게 실거래가는 총 7억 5,600만 원이었다며 차남에게 증여할 때까지 10년 만에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투기가 목적이면 5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겠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1994년 취득한 이 후보자의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표절이 맞을 수 있다면서도 자신은 전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나 착오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남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선 이번 주에 공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9일과 10일에 열립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 후보자라서 야당이 청문회를 좀 살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인선을 발표하면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야당은 유성엽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응 방안이나 병역 문제 등 도덕성 검증, 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FTA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검증을 맡은 서영교, 김경엽 의원을 제외하곤 소위 전문가 인사로 구성돼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비중을 둔 진영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한성교 의원이 맡았는데요.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먼저 국회에 제출돼 순서대로 총리 후보자는 여당이, 대법관은 야당이 맡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시간상 먼저 내정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보다 나중에 내정된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정부가 먼저 제출한 것은 특위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총리 인사청문회를 봐주기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개헌 문제를 중점적으로 묻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군요. 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회의 요구를,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 통과, 청문회에서 이 점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후보자에게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개헌 문제를 집중 거론해 이슈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단 때문입니다. 권력을 분산해서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협의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개헌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개헌 외에는 별다르게 벼르고 있는 점이 없는 가운데 이 후보자를 노리는 복병은 오히려 여당 내부, 비박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났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열 하루 전에 세월호 특위에 세금 도둑이 있는 것 같다라고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끝내고 제대로 된 활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야 대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명이 여야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빨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달이 넘었지만 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얻은 그런 대강의 일정과 모양, 직제,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다. 그러다가 장애에 부딪혔다. 저희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특별조사위 설립 준비단을 가동해 직제안과 예산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50명, 민간 전문가 70명과 상임위원 5명이 포함된 일실, 일관, 3국, 14과 125명의 기구를 만들고 총액 약 24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준비단은 직제안은 행정자치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후 두 부처 실무진들과 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세월호 조사위를 향해 세금 도둑 발언을 한 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는 올스톱됐습니다. 설립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4명도 지난주 금요일 모두 원소속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공무원 복귀는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준비단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현재 재파견을 요청했다는 게 준비단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조대환 부위원장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3명도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돈이 사람 목숨보다 먼저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세금 폭탄은 따로 있는데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세월을 인양하는 문제를 놓고 세금 폭탄이라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폄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오늘 만남에서 나온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표와 각각 면담한 후 이석태 위원장은 여야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면 위원회 출범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조사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업과 예산안 마련에 있어서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설립준비단이 볼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작성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위원들은 여야의 온도차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을 또 특조위가 써야 되니까 세금을 조금 더 아끼는 방향 이야기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야당 측 입장에서는 이번엔 좀 제대로 된 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차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약간 그 정도 말씀입니다. 예. 준비단 관계자는 특별조사위를 우선 출범시키고 필요에 따라 인원, 예산 등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활동기한이 1년으로 정해진 조직이 직원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뽑거나 예산을 추가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별조사위 준비단은 자신들이 준비한 기본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검토를 이어가면서 다음 달 4일 전체 간담회에서 유가족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2012년 총선을 분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멀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 동안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유승민 의원의 낙선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제 출마를 선언한 친박 이주영 의원과의 경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 의원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당이 정치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시면 저는 당을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조 친박이었으나 현재는 탈박으로 불리며 오히려 비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그러나 유 의원은 자신은 영원한 친박이라며 박 대통령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한테 여러 가지 이름을 제가 기억도 다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친박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퇴임 후에 정치적 인간주의 시기를 저는 꼭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장과 달리 유 의원이 박 대통령 그리고 친박 주류와 거리를 둔 것은 만 3년이 다 돼갑니다. 엇갈림은 2012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시작됐고 4월 총선 전으로는 더 멀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후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좋은 보좌를 받지 못해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측근 정치와 불통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도 거침없는 쓴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윤창중 씨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인선한 데 대해 유 의원은 너무 극우다. 당장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며 공개 비판했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와 KTX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10월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외교무대 발언을 문제 삼으며 외교부 일을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거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파동의 배우가 유승민 의원이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까지 공개되면서 유 의원과 청와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박계 전부가 이번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 의원이 여전히 적잖은 친박계 의원들과 강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자장 서청원 최고위원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유 의원은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도 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아니 뭐 주호영 의장이 인기가 그렇게 없나 봐. 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가 앞으로 있을 예정 같은데 저 생각 같아서는 우리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뭐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세월호법 처리 과정에서 저는 뭐 전적으로 우리 주호영 정책위장 같은 분이 여당의 정책위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고 김재원 수석이 아주 역량이 높은 분이 빠져서 새누리당의 타격이 심하겠어. 아주 주호영 정책위 의장하고 김재원 원내수석은 정말 새누리당의 보배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보배이기도 하고 짝꿍을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번에는 뭐 저희들에게도 큰 행운이고 우리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십시다. 고생했습니다. 그 성과 뒤에는 적극 이해하고 협조하고 도와주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건 대표님, 또 백재현 의장님, 그다음에 안규백 수석님, 평소 존경하는 우윤근 대표님, 또 안규백 수석님, 특히 우윤근 대표님께서 원만하게 국회를 이끌어가실 뿐만 아니라 후영력과 또 시혜가 넘치시는 한량 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충만한 인격을 가지시는 게 안규백 수석님의 넓은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하고 수석부 대표님 야당 한 5년쯤 대표하시면 정말 나라 잘 될 것 같은데요. 걱정은 3년 안에 바쁠 테니까. 걱정은 3년 안에 바쁠 테니까. 우리 박수라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LG U+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의도에서 오체 투지 행진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설치해주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애프터 서비스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고용 방식을 버리고 원청인 LG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70여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조아라 PD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0걸음 걸어 나간 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짚어 상체를 눕힙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온몸을 붙입니다. 누웠던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며 일어납니다. 주 70시간 이상,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고된 노동에도 받는 월급은 100만 원 안팎.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약 3시간 동안 LG U+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을 출발해 새누리당 당사를 거쳐 LG 트윈타워까지 2km에 이르는 거리를 오체투지로 행진했습니다. 오체투지에 직접 참가한 이들은 72명으로 대부분 LG U+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는 한편 LG그룹 구본무 회장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LG그룹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벌써 72일째. 그동안 LG U+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준수, 다단계 하도급 방식의 간접 고용 철폐, 원청인 LG U+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습니다. LG U+는 작년 3월 LG U+ 비정규직 지부, 즉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가상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1단 기사를 모집했고 작년 11월 파업이 시작되자 그 1단 기사를 투입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LG U+ 노동자들은 LG그룹과 각 업체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외부 업체 대표들만 교섭에 나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체투지 행진은 파업 사태의 해결과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일한 만큼 돈을 못 받는 경우, 또 알바를 하다 다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연휴는 알바 노동자들에게 대목입니다. 제수용품과 선물 등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각종 유통기업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총 15,000명 규모의 알바 노동자를 채용 중입니다. 명절 단기간 알바는 많은 일손이 갑자기 필요해 채용하는 것인 만큼 초과 근무가 많지만 알바 노동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하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 알바 노동자들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대부분인 알바 노동자들은 마트나 백화점 이름이 적힌 구인 광고를 통해 채용돼 자신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해도 대형마트는 알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는 알바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명절 때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저 한 번도 없고요. 주변 친구들도 쓴 걸 본 적은 없어요. 주로 남자분들이 그런 물류창고에서 일 많이 하시는데 다쳐서 보험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뭐 하루치를 그냥 쳐준다든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니까 기준이 없어서. 알바 노조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적으로 명시된 권리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증빙이 되는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도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알바 노동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간접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실제 사용자의 이름과 업체의 소재지 등을 근로계약서에 포함만 해도 이후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기로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쓰거든요. 그 증거가 있어야 자기 일했던 시간 이런 거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근로계약서 쓰는데 뭐 2, 3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급 얼마, 사실 이 문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면지에다가 당신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급 얼마 뭐 이렇게 서로 써가지고 사인만 해도 사실 되는 거기 때문에. 구교현 위원장은 또 알바 노동 중 부상을 당하면 일한 기간이나 사용자의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대한변호사협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오늘 상임이사회를 연 대한변협은 징계 여부는 혐의가 확정된 뒤에 결정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징계 신청이 무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노주민 PD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민변 변호사들의 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8명의 변호사 중에서 2명에 대한 징계는 기각했고요. 예. 나머지 6명에 대한 징계는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기각된 2명,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오전에 상임이사회를 열고요.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는 변론권을 행사한 정당한 업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징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징계 개시를 청구하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형사재판이 나온 뒤에 징계 여부 또는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기보다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조치에 대한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6명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예.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의 물리력 행사를 입증하겠다면서 대한문집회 당시의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보다는 권 변호사를 제지하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돋보이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오히려 불러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 다른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삼성의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13년 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년 만에 기소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예. 당시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서 삼성노조 와해 문건이 공개됐고요. 삼성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건희 회장 등 임직원 15명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 측의 노조 방해는 인정했지만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예, 그 와해 문건이 뭐고 이런 처분의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혐의를 인정한 삼성 에버랜드의 경우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삼성 에버랜드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명에 대해서 노조 유인물 배포 방해, 그리고 노조 활동 이유로 인한 직원 징계, 또 사원 교육 당시 민노총이 조합비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에 따라서 문건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건 작성 주체가 삼성이다라고 판단했던 재판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문건을 삼성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삼성노조 부위원장이 중노위를 상대로 냈던 소송이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노조 설립 진행 사실이 문건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 삼성 측은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던 거죠, 그동안? 네, 문건 공개 초기에는 작성을 시인했다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사측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판례나 삼성의 태도로 밀어볼 때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오늘 삼성과 검찰의 짜고 치른 고스톱이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삼성그룹 홍보실이 이 문건이 공개된 당시 해당 문건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에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가 아닌 혐의를 벗겨주는 어이없는 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속된 말로 삼성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정부 입법계획,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국회에다가 이런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계획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된 입법 계획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네, 최근 연말정산 파동 이후에 정부를 향해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입법 계획도 우회적인 보편 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제처의 세금 관련 입법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우선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해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소득세법 개정, 그리고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및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방안인데요. 반면에 또 하나는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조했던 지방재정개혁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예. 특별조정교부금 보조사업 관련 사용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그리고 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발언 후에 야권의 반발이 계속돼 오고 있는 건데 정부가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들인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유리지갑, 지방정부를 쥐어짤 생각하지 말라면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증세가 아닌 세제 개편으로 세수 확대에 나선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 눈에 보입니다. 세수가 부족해 세수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뻔히 보이는 유리지갑, 지방정부를 쥐어짤 생각을 하지 말고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충청권 출신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두고 한 말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남 총리가 필요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네, 충남 출신 이완구 총리 후보를 거론하면서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한다고 말한 문재인 의원을 향해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난 문재인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충청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렸다면 송구하다, 충청 출신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고 또 대통령께 각하라는 어렵된 그런 호칭으로 비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반대쪽 50%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문점을 제 발언의 취지를 이렇게 좀 제대로. 예, 문재인 의원 지금 당대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그리고 여당 쪽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예. 우선 전당대회 라이벌이기도 한 박지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요. 또 하나의 지역 갈등이 되는 오해로 번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충남 청양리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즉시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가 제1당이 돼서 집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종북 좌파 정당이라고 공격받고도 남을 그런 정당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긴축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긴축 반대 정당, 시리자 집권의 의미는 뭔지 강신혜 PD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정책 반대와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가 압승했습니다. 2004년 13개 군소 좌파 정당이 모여 만든 시리자는 1975년 그리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급진 좌파 정부를 세우게 됐습니다. 시리자를 승리로 이끈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는 최연소 총리에 취임하며 처참한 긴축으로 표현됐던 그리스의 지난 5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 경제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트로이카로 부르는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과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수만 명을 해고하는 등 긴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실업률은 25%, 청년 실업률은 57%를 기록했고 예산, 임금, 연금 등의 지속적인 삭감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자는 긴축 정책을 끝내고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통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리자의 의석은 기존 71석에서 149석으로 늘었고 역시 구제금융 조건을 반대해온 그리스 독립당과의 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스페인에서도 긴축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실업률 25%, 청년 실업률이 56%에 육박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창립해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한 포데모스는 2011년 태동했습니다. 2011년 5월 스페인에서는 미국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운동의 원조격인 분노한 자들이라는 뜻의 인디그나도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실업, 긴축 정책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인디그나도스의 운동 주축들이 모여 3년 뒤인 지난해 포데모스를 결성했습니다. 오는 5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 주요 도시들에서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포데모스의 약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3년 11월 노동당의 우경화를 거부하는 영국 좌파 세력의 대안으로 레프트 유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긴축에 반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오는 5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약진한 세력은 배타적인 이민자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나라의 정권을 잡은 것은 그리스의 급진 좌파연합으로 시리자의 성공 여부는 다른 유럽국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요즘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 상황이지만 정의당은 진보정치 통합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노동당은 이번 주에 새 대표를 결정합니다.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국민모임은 모레쯤 창당으로 가는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호철 서강대 교수를 만나서 국민모임과 진보정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그 살인적인 그 긴축 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럽을 지배해오던 낡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 사방에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뭐 하다못해 세월호라든가 그다음에 장거리라든가 쌍용 자동차 문제라든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낡은 정치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혁명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의 어떤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정부의 어떤 독선이 계속되고 있지만 제1야당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그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어떤 불만은 아주 팽배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아직 전혀 당을 띄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18%대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사실 제1야당의 코 밑에까지 따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잘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런 어떤 욕망을 저희들이 신뢰를 받고 잘 조직해낸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그 구호로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 하나는 정동영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진보 정당들만 모은 옛날식의 예를 들면 도로 민주노동당이나 도로 통진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볼 때는 그 위의 상층부의 지도층만이 보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 진보 정당들 지지해왔던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민초의 어떤 그 당원들이 있고요. 또 노동계, 그 다음에 또 정동영 의원이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에 있는 명망가가 아니라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어떤 민초 뿌리들을 보면 전혀 명망가만의 정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금 뭐 민주노동당의 뿌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통진당은 이미 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과 노동당이 남아 있는데 오랜 역사적인 그 뭐랄까 애증 관계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깎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어떤 민주계의 어떤 진보파의 경우에 2010년 이후에는 굉장히 과거와 다르게 변신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다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들이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의 경우 국민운동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운동을 통해서 아직까지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그 참신성, 중립성, 이런 국민운동적 성격 이런 것들이 그것을 어떤 매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에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정당들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성공함으로써 내분을 겪고 결국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같이 어떤 최대주의적인 강령에 의해서 외연이 작은 그런 진보도 아니고요. 또 지금 민주당과 같이 뭐 사실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뭐 여당이랑 별로 차이도 없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최적의 강령하에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그 범위 연합을 만들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동안 누구나 길 위에 있지. 거기서 길을 찾고 길을 잃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울고 웃지. 그 길에서 우리 만나고 헤어지고 함께 걸어도 때로 혼자 빛도 함께 어둠도 함께 하는 길. 언제나 혼자서도 힘있게 걸어야지. 앞으로 걸어서 가야지. 한 걸음씩. 사는 동안 함께 때로 혼자서 길을 가야지. (1월 27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